어느 날 장마철의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을 탐색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곧 잠을 청하려던 찰나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비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강민은 장난전화라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다시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강민은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강민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갑자기 거실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강민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 너머로 어둠만 내려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바람 때문이라고 자신을 안심시킨 뒤 잠이 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긴 시각의 방문객이라니. 이상한 생각에 강민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레인코트를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비에 젖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는 비닐로 꽁꽁 싸매어 있어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비를 맞고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누군지 확인하고자 인터폰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나 화면 속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초인종을 또 한 번 눌렀습니다. 강민은 두려움에 휩싸여 마치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결심을 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중랑구 XX동 XX 아파트예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오는 동안 강민은 문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거실 한 구석에서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 화면에 2명의 경찰이 보였습니다. 강민은 집 문을 열고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며 밖에 있는 의문의 인물을 찾기 위해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흔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강민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강민은 문을 잠그고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강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쯤 불현듯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강민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이러세요? 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를 다시 만날 거예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전화기 너머가 아닌 그의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은 끔찍한 공포에 빠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에 새겨진 손바닥, 자국이 비치는 것만이 보였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강민은 한시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낯선 전화와 함께 섬뜩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그 꿈속에서는 언제나 검은 레인코트를 입은 그 사람이 망가진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지금도 비 오는 날 창문 너머로 혹시라도 그 방문자가 서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 나는 서울의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방금 전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난 뒤라 마음이 착잡했던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창밖으론 굵은 빗줄기가 쉬지 않고 내리쳐 사람들이 우산을 바짝 들고 재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언뜻 보기에도 특이한 복장을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긴 검은색 코트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에게서 어떤 시선이 느껴졌다. 혹시 눈이 마주쳤던가 싶어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보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카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주문을 마치고 내 옆 테이블에 앉았을 때 나는 미묘하게 불편함을 느꼈다. 그와의 거리는 불과 몇 발짝에 불과했고 그의 묘한 존재감이 내 신경을 자꾸 거슬렸다. 괜스레 책에 집중하려 애써 보았지만 번번이 그의 기척이 신경 쓰여 진정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의 폰벨이 울렸다.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서서 그의 대화를 나긋이 들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낮아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통화가 끝난 직후 그가 차분한 얼굴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나는 묘한 등골의 오싹함을 느꼈다. 그는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띠고는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너머로 미끄러지듯 내 쪽으로 밀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나는 일단 봉투를 받았고 그는 그제야 작게 중얼거리듯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다. 분명코 그가 나간 게 확실했는데 카페 창문 밖을 쳐다보아도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짐짓혼란스러운 기분에 휩싸인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과 그 밑에 깔린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은 언뜻 보기에도 오래된 것이었고 희미하게 흐릿한 집에 전경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손편지에는 어디에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다라는 문장이 단 한 줄 적혀 있었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로부터 며칠 밤이 지났다. 그 사이에도 계속 비는 내렸다. 일이 손에 안 잡혀 계속 늦게까지 회사, 사무실에 남아있던 어느 날 밤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작고 음침한 골목길을 돌아설 때쯤 내 뒤에서 기분 나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나의 발걸음에 맞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따라왔다. 장난칠 기분이 아니었던 나는 옆으로 살짝 피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노삭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때였다. 그 특이한 복장의 남자가 골목 저 끝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옷차림이었다. 결국 겁에 질린 나는 남자가 서 있는 방향 반대쪽으로 전력 질주하여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다. 이후로도 며칠 동안 알 수 없는 현기증과 숙면을 하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렸다. 잠을 청하면 꿈속에서 항상 그 남자가 나타나 무언가 말을 걸어오곤 했다. 기억에 남는 건 그 남자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던 전나였다.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 무당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곧 무언가가 풀릴 것이라고 하지만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그곳을 찾아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다음 날 나는 휴가를 내어 무당이 말한 장소 사진 속에 낡고 오래된 집을 찾아갔다. 집은 외곽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랐다. 그러나 집 내부를 살펴보던 순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채 내게 다가와 사진 속의 장소를 가리켰다. 한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나는 그 장소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와 그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오래전 실종된 나의 먼 친척이었고 그는 가족들의 비밀을 내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나는 그 남자의 방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비록 모든 일에 전말이 불가야하지만 가족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안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모든 것이 평온하게 돌아갔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가끔 그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든 간에 내 곁에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 특이한 날들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집은 예전부터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대개 낡은 전설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항상 자신도 모르게 한기를 느끼곤 했다. 몇 년 전 그 집을 매입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도시에 살다가 시골의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이 집으로 이사 온 것이었다. 부부는 이 집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처음에는 시골 생활에 흥분해 주변 경치에 감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중에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혔다. 처음엔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부부는 점점 불안해졌다. 특히 아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항상 그 오래된 계단을 끝없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고 그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어두운 형체를 보곤 했다. 남편은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증거를 포착하려 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은 우연히 마을의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 집의 무서운 전설을 듣게 되었다. 오래전 이 집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집주인이던 한 남자가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을 모두 죽인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집은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저 낡은 전설일 뿐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점점 심각해지는 현상에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특히 아내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그녀는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갑자기 깨어났고 자신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가 어디 갔는지 찾아보던 중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아내가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다가가자 그녀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우리가 만날 시간이야. 남편은 뒤로 물러서며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거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어둠 속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의 눈동자는 점점 더 깊고 어두워지며 웃고 있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부부는 서둘러 이 집을 떠났고 마을에서 더 이상 그들을 본 사람은 없었다. 집은 다시 비어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그 집을 피할 뿐이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집은 그런 소문을 간직한 채 조용히 서 있다. 그 집의 문을 열어볼 사람이 있다면 그저 허락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 영원히 갇힐 운명일 것이다.